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은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너 그 말 꼭 지켜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명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별장을 살 때는 돈 아깝다며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 김 씨의 별장을 몰래 쓴 것도 모자라서 불을 내는 큰 사고까지 쳤습니다. 김 씨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배째라는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들과 사돈의 만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너무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은 김 씨 본인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피해는 김 씨 혼자 다 감수해야 했고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서로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무모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간은 김 씨도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회사가 끝난 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고, 김 씨 또한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김 씨 부부는 돈 버느라 여가 시간이라는 게 없었고, 여행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안 보인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어. 회사를? 그래. 사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남편이 갑작스레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하는 삶이 힘들었던 김 씨는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그 퇴직금으로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김 씨 부부는 염원하던 대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전의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쉴 수 있었고 아들이 원하는 공부도 시켜줄 수가 있었죠. 비록 아들이 그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말이죠. 법 공부를 하던 아들은 공부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기까지 김 씨 부부가 뒷바라지를 했죠. 식당이 잘 돼도 김 씨 부부는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날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엄청 떨어질 때였는데 남편이 투자를 하겠다며 빌라를 샀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김 씨가 샀던 빌라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기에 이쯤에서 팔면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 그놈 결혼하면 이 집이나 주지. 그러다가 오르면 팔아도 되고. 김 씨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말이죠. 그동안 세를 주던 빌라는 아들이 결혼하며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 용철이 말이야. 용철 씨가 왜? 이번에 귀촌을 한다네. 정말? 완전히 이사 가는 거야? 어디로? 남해로 간대. 남해? 거기에 연고가 있대? 재수씨 고향이래. 50대 후반이 되니 주변에 은퇴한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귀촌을 했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지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나이가 드니 심경에도 어떤 변화가 왔죠. 우리도 귀촌이나 할까? 당신 고향이나 내 고향이나. 아나도 바닷가 앞에 집 지어서 살고 싶다. 근데 식당은 어떻게 해? 회사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돈벌이가 되는 식당을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내려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달려온 인생에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좀 숨 쉴 틈이 필요했죠. 그러면 시골에 집을 한 채 살까? 별장처럼. 집을 사자고? 별장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원하던 대로 바닷가 앞에 집을 한 채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서해안 정도에 사두면 주말마다 갈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돈 많으신가 봐요.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쩐지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셔야죠. 그 수익 나오는 부동산에서 네가 살고 있는 거잖아? 저희 집이요? 그거 말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 여러 개 사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김 씨가 요새 우울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돈만 벌다가 죽겠다 싶은 기분 때문이었죠. 그래도 바닷가 앞에 있는 집 살 거야. 말리지 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김 씨 부부가 바닷가 집을 사는 걸 무척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씨 부부는 쉬는 날마다 집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다가 전원주택 사봤자 오르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런 김 씨를 보고 아들은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투자할 곳 좀 알아볼게요. 집 살 거라니까? 아니, 여행 가고 싶으면 그때그때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죠. 그게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됐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신경 쓰지 말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 결국 김 씨 부부는 원하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와 걸어서 5분 거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150평 대지 위에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죠. 자주 가지도 못할 거면서. 아들은 그 뒤로도 계속 투덜거렸죠. 그래도 김 씨 부부는 좋았습니다. 한 달에 2~3번밖에 못 내려가기는 했지만 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 올해부터는 쉬는 날 좀 늘리자. 가끔씩 내려가서 잡초도 뽑고 바닷가도 거닐고 김 씨 부부는 대부분 쉬는 날을 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쉬는 날을 늘려서 식당 일도 조금 쉬엄쉬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저희 이번 여름 휴가요.
어디 갈지 고민을 해봤는데 서해안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에 별장이 있는데 굳이 돈 쓰는 것도 그래서 엄마 별장에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여름 휴가를 김 씨의 별장으로 가겠다는 아들. 그동안 사진으로는 집을 보여줬었는데 아직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 김 씨가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며 말했습니다. 숙박비 대신에 잡초 좀 뽑아주고. 안 그래도 요즘에 일이 바빠 못 내려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에 다녀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진짜 좋긴 하던데요. 그렇지? 사길 잘했지? 바닷가도 가깝고 정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막상 가보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종종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김 씨의 별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앞 집을 샀다는 걸 다른 친척들이 알았는지 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놀러 가려는데 성수기라 그런가 방도 없고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형수네 별장에서 2밤만 묵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 휴가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가 펜션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용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죠. 대신 담배는 피시면 안 돼요. 특히 2층은 벽이 전체 다 편백나무라서 담배 피다가 잘못하면 불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아이 당연히 담배는 밖에서 피죠. 그렇게 시동생에게 집을 빌려준 다음 주 식당 문을 닫는 날에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거실로 들어서자 엉망이 된 실내가 보였습니다. 뒷정리를 한 건지 만 건지 늘 깔끔하던 거실엔 가스 버너와 냄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고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검정 봉투도 몇 개 보였습니다. 싱크대에도 다 정리되지 않은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밖에서 펜션을 이용해도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쓸 텐데 어떻게 가족 집을 빌리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간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집 안으로 한 발 떼서 들어가는 순간 김 씨는 바닥으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서둘러서 김 씨를 일으키는데 남편도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 온통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미끈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 기름이 굳은 듯 했습니다. 바깥에 그릴이 있는데 안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은 것 같았죠. 아니, 바닥에 신문지도 안 깔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남편도 골치가 아픈 듯 했습니다. 벽지도 찢어졌네.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집골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 편백나무 냄새 사이로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굳어 있으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깨끗하게 쓰라니까. 남편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치웠다고 변명을 하는데 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과 마주쳐도 왠지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언니, 우리 휴가 가려는데 언니네 별장 좀 쓰면 안 될까?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딱 3일만 쓸게. 그리고 숙박비도 낼게. 20만 원에 좀 빌려주라. 아니야. 100만 원을 줘도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김 씨 부부는
그 누가 부탁을 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청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별장 좀 써도 돼요? 그래, 써. 아, 근데 저희끼리 가는 건 아니고요.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그쪽 주변에서 하루 묵으려고 했는데요. 장모님이 엄마 별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정이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었나 봐요. 사돈 총각이랑 다 같이? 너도 다른 사람한테는 별장 안 빌려주는 거 알잖아.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가 부탁이라. 또 장모님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시다고. 구경도 할 겸 가보고 싶으시대요. 마침 바깥사돈도 얼마 전에 은퇴하고 쉬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써. 알겠지? 당연하죠. 그렇게 아들과 사돈에게 별장을 빌려주고 나서 2주 뒤에 가본 김 씨는 집 상태를 보고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별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녀간 뒤에는 사돈에게서 따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좋은 집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힐링이 됐다며 말이죠. 그래서 빌려주고 나서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별장에 한동안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만 별장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요즘 별장 안 가시나 봐요. 저번에 갔을 때 풀이 엄청 자라 있던데. 아이고, 가서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영숙 씨 알지?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 네. 지난달에 일을 그만뒀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그래도 식당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엔 병원 다녀. 일이 늘어났더니 허리가 말썽이네. 하필이면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이 아들이 사는 서울로 떠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식당을 맡겨놓고 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했고 새로운 사람도 아직 못 뽑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도 좋지 않았던 허리가 요즘도 아파서 매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간 김에 예초기 좀 돌릴게요. 어머, 그래 줄래?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내려가서 제가 관리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김 씨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별장에 못 가봐도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유지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깨름칙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별장 못 가시잖아요. 그렇지? 만약 누가 좀 장기적으로 별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누가 빌려달래? 아, 그건 아니고요. 요즘 거의 안 가시길래. 혹시나 해서요. 비워두기는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는 않네. 가끔 가더라도 우리 집인데. 집을 빌려주는 건 좀 그렇지. 돈을 줘도요? 아이 골치 아파서 싫어.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아들은 김 씨의 대답을 듣고는 싱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도 뜬금없는 아들의 질문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있다기에 별장 고지서도 모바일 고지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띠링 울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3달치 전기세가 밀려 있었는데 금액이 7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해 준다고 했고 보통은 비워져 있는 집이니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들에게 10만 원씩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들려서 사용하더라도 보통은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도 남아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전기세가 밀려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누전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에어컨을 몇 번 틀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가 보다. 한전에다가 전화를 해봐야 하나? 그런데 한전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검침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준영이한테 연락해봐. 남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누전 아니에요. 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제가 콘센트에 전자제품을 뭐 하나 꽂아뒀는데 계속 가동이 됐나 봐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을 못했네요. 제가 바로 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뭘 꽂아뒀길래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장에 갈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한 달이 지나자 어쩌면 아들 말처럼 가끔씩 펜션이나 호텔에서 묵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김 씨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불이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은 김 씨. 별장에 불이 났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허둥지둥대는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화가 된 상태인데요. 담배를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세 분이 지내고 계시던데요. 2층에서 불이 옆 나무에 옮겨가서 근처 밭까지 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김 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3명은 사돈네 가족이었고 사돈네 외에 장에 다녀온 사이에 사돈 총각이 편백나무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불을 꺼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2층이 홀랑 타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확인한 집은 김 씨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2층이 홀랑 타버렸고 1층도 제가 내려앉아 폐가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묵은 것 같지도 않은 게 살림을 하는 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경찰이 사돈내외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동안 이곳에서 지낸 것 같았죠. 내 집도 타버렸고 이웃의 밭이 타버린 것도 우선 김 씨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벌금은 사돈내외가 냈지만 김 씨가 지불한 이웃의 피해액과 김 씨의 재산상 손해를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던 건가요? 그게 이서방이 좀 지내도 된다고 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얼마나 계셨어요? 한 달 아니 2달 조금 안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도 같이 내려와서 대역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김 씨가 이를 수습한 뒤에 나중에 사돈과 아들 내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안 다친 건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김 씨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니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태도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서 우선 500만 원 드릴게요. 피해본 건 3천이 넘었지만 500밖에 없다는 사돈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이웃에게 보상해준 돈도 메꾸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준 뒤에도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러자 아들이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언제? 엄마, 그건 저랑 따로 얘기해요. 사돈도 돈 이야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아니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니? 저희가 목돈 생기는 대로 드릴게요. 생판남이었다면 법적으로 뭐라도 해보겠지만 그냥 친척도 아니고 사돈지간이니 더 강력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차차 갚는다고 하니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단 1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받지를 못했죠. 도대체 돈은 언제 주는 거야?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천천히 갚겠다고 했으면 다달이 얼마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김 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는 사돈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별장에 불이 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수리는 다 하셨어요? 그래. 수리는 다 하긴 했는데 갈 수가 없다. 왜요? 아, 왜긴 왜야? 안 그래도 타지 사람이라 이웃들의 텃세가 없다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혔으니 김 씨 부부를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리한다고 시끄럽게 하니 지난번에 내려갔을 땐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한참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쉬러가는 별장인데 불편해서 도무지 갈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속도 모르고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수리 다 끝났으면 혹시 저희가 하루 좀 써도 돼요? 뭐라고? 아, 이번 주말에 좀 다녀오려고요. 놀러 갈 돈이 있으면 엄마 돈이나 갚어. 아,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별장에서 좀 묵자는 거죠. 호텔은 비싸니까. 너 정말 양심은 있니? 너희 장모는 그 돈 언제 준대? 금방 주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양심이 있으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쓴다고 해도 이제는 안 돼?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참다 못한 김 씨는 사돈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반년 넘게 흘러서 받은 금액이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네 별장이 아니더라도 놀러 갈 건 다 가는 것 같은데 김 씨에게 줄 돈만 없는 듯 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어쩐 일로 연락을 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별장은 팔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불났던 집이라 헐값에 내놔야 하는데 지금 그 수리비조차 못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그리고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도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참았던 것이 배려인 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죠. 별장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는데 운이 좋게 금방 팔렸습니다. 바닷가 앞집을 찾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본 금액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도 부동산에 내놓았죠. 엄마, 집에 부동산에서 찾아왔는데 뭐예요? 엄마가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래. 네가 갚는다며. 너 주려고 했던 그 집이라도 팔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못 들었니? 그런 줄 알고 빨리 집 좀 비워줘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엄마는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돈 앞으로는 소장이 갈 거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저희 집은 왜 팔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그거고. 어차피 그 집도 내 건데. 내 거 팔았다고 손해본 게 없어지니? 그 돈 보태서 별장도 새로 마련할 거야. 너희가 모르는 곳으로. 그러니까 빚진 건 너랑 사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더 이상의 호구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얼른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나가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테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김 씨는 아들을 빌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아들과 사돈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요. 애들 집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소송 거는 것도 다시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도 사돈도 김 씨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었던 김 씨는 이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빌라를 판 돈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에게 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교훈은 되었습니다. 사돈은 우선 2천만 원부터 갚겠다며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용을 써도 못 받던 돈을 일부라도 우선 받게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을 뺀 뒤로는 한동안은 김 씨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철없고 처가밖에 모르는 아들은 김 씨도 없는 셈 치는 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아들 챙길 돈과 노력과 정성으로 김 씨 스스로의 삶이나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새로운 별장을 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삶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비록 아들이나 사돈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 평화로웠습니다. 아,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오신다고요. 그래. 너희가 왔다 갔다 하기 바쁘면 내가 올라가면 되잖니. 아, 그럼 차라리 밖에서 봬요. 저번처럼 집에서 말고요. 밖에서 보자니? 네. 이제는 만나서 식사 함께하고 차 마시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 어때요? 명절에 일이 바빠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싫으니? 아, 그게 아니라 애들도 다 컸는데 전처럼 집에 막 찾아오시고 그런 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가? 아니면 유준이 엄마가? 저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오시면 애엄마가 밥도 차려야 하고요.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머니 잠자리도 신경 쓰이고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기가 제 집만이 아니라 애엄마 집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님 집에 안 오시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6세가 된 박점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5세 하병준과 아들의 가족에 관한 사연이죠. 아들은 10여 년 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전 간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던 박 씨. 아들을 결혼시키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끝내놓으니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쌍둥이라고? 네, 병원에서 그렇다네요. 경사가 동시에 왔네. 그런데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쩐지 기쁨보다는 걱정에 차 있었습니다. 맞벌이에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해요. 그 말에 박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도 휴직을 길게 할 수 없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둘이면 돈을 더 내야 해. 쌍둥이는 아무래도 그렇죠. 안 그래도 비용이 부담이 됐는데 아이고 그러면 어쩌니. 그런데 아들이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뜬금없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네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박 씨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오고 가기 그리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손주를 보러 다닐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애들 봐줄 사람 구하는 비용이 거의 한 사람 월급이라. 그러면 맞벌이 하는 의미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 돈이면 어머니 근처에 방 구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 씨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 씨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너무나 보고 싶지만 육아에는 그리 자신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게 육아인데 늙은이 혼자서 하루 종일 둘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이라도 살면 고민이 덜 했을 텐데 사는 곳을 두고 방을 구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들어와 살면서 도와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을 구해준다니.
가족이 아니라 남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며칠 고민을 하긴 했어도 결국엔 아들 부부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쓰면 한 사람 월급이 나간다니 결국엔 아이들을 두고 일하는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내 공간이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날 무렵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구해서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거의 하루 종일 아들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잠만 잘 조그만 집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쌍둥이 손주들 육아를 도맡게 된 박 씨는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엔 헌신짝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육아의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끝까지 비참하니 지난 세월이 후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삐삐삐삐삐.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박 씨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곡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간밤에 허리가 아파하도 뒤척거렸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했지만 6시 반이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7시 20분까지는 아들네 집에 도착을 해야 했죠. 박 씨는 서둘러 씻고 간단히 집 정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코앞인 듯해도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기 때문에 10분은 걸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출근할 준비를 마친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맞았습니다. 박 씨가 도착하자마자 아들 며느리는 집을 나섰고 박 씨는 쌍둥이들을 깨웠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을 깨워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책가방까지 챙겨 학교를 보내면 1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아들 집으로 돌아와서야 간단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출근, 등교 준비로 어수선해진 집을 하나 둘 정리했습니다. 집안일이란 게 참 신기하게도 별것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죠. 설거지까지 마치면 점심때가 되는데 또 간단히 식사를 하면 손주들이 학교할 시간이 됩니다. 학교에 데리러 갔다가 집에서 간식 먹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하면 또 오후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손주들 저녁밥까지 차려주면 아들이나 며느리 중 누군가가 퇴근하죠.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야 저녁 7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박 씨의 하루였습니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박 씨에게는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는데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엔 또 다른 고통이 있었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 또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다른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을 다 풀어내자면 3일 밤낮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 씨가 얻은 것은 할머니를 잘 따르는 예쁜 손주들과 허리디스크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박 씨는 그동안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를 시작한 뒤로는 이런 통증은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가만히 둬도 늙을 몸뚱이가 더 빨리 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여행 좀 다니고 하라니까. 손주들도 다 컸다며.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박 씨를 두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훌쩍 떠나고 싶네. 그거 육아 우울증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울증은 아들 며느리가 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대신 병을 얻어? 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들은 취미 생활하고 놀러 다닐 시간에 박 씨는 육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걸려야 할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을 75세인 박 씨가 걸린 것이죠. 요즘엔 내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퇴근하면 혼자 있지만 그건 잠자는 시간이지 여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 씨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박 씨의 자의가 아닌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이들의 영어학원차를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나이지만 박 씨는 꼭 그렇게 아이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뺑뺑이 타고 들어갈래? 아파트 정문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손주들. 그래. 10분만 타고 들어가자. 밥 먹어야지. 아이들은 아싸하며 놀이기구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는 돌리고 하나는 안쪽에 매달려 있었죠. 박 씨는 그 옆에 시소에 앉아서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이나 놀았을까? 순식간이었습니다. 안쪽에 매달려 있던 손주가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던 손주가 너무 빨리 돌렸는지 어라 하는 사이에 바깥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유준아, 박 씨가 넘어진 아이를 서둘러 일으켰습니다. 손자는 어디를 잘못 짚었는지 손을 부여잡고 있었고 팔은 심한 생채기가 난 상태였습니다. 잘은 몰라도 반창고를 붙여서 될 문제가 아닐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쩜 좋니? 박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아들네 집 거실에서 박 씨와 아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손자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기저기 치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왼쪽 검지와 중지가 골절되었고 타박상을 입은 손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미안하다. 박 씨가 괴롭게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 놀이기구 제가 위험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타던 거고 밑에 모래도 있어서. 그러면 잘 보셨어야죠. 내가 본다고 봤는데 미처 잡을 시간이 없었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도 다 컸고요. 등교할 때도 혼자서 걸어갈 수도 있고 끝나면 학원차가 다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하니까요. 이만 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 씨도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 이제 그만 봐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해고되듯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이죠.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키우는 것보다 부모가 키우는 게 나으니까요. 그걸 몰라서 여태 박 씨가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방 한 칸에 살며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며 쌍둥이를 키워준 박 씨. 아이들 돌보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용돈이라고 부르기에도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식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태 힘들어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자신이 필요 없어진 듯 했습니다. 65세 때부터 쌍둥이를 봐주기 시작해서 박 씨는 어느덧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키운 아이들과 예고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고맙다, 덕분에 애들 잘 컸다 하고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참으로 매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쫓겨나는 행색으로 다시 집에 오게 된 박 씨는 처음엔 우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나중엔 오히려 해방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봐. 진작에 내려오라니까.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지인들과 함께 근처 지역 축제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자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은 듯했죠. 꼭 감옥에 갇혀 있다가 10년 만에 출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육아로 인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에 대한 섭섭했던 감정도 흐릿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정주며 키운 쌍둥이들이었습니다. 부모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기저귀 채우고 밥 먹이고 직접 박 씨의 손으로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죠.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명절 때 우리 서준이, 유준이가 할머니 보러 오면 되지.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안 와? 선물 사주기로 했잖아.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지금은 할머니를 자주 찾았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몇 년 지나 중학생만 되더라도 그럴 일은 없어지겠죠. 그래? 할머니도 서준이랑 유준이 보러 가고 싶네. 아참, 저번에 어린이날에 할머니가 용돈 보냈는데 받았어? 아니, 할머니는 선물도 안 주고. 며느리를 통해서 종종 아이들 용돈을 보내곤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어린이 돈 쓸 일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신이 용돈을 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해서 속상했습니다. 할머니, 생일에 올 거지? 응. 손자의 재촉에 박 씨는 아빠에게 말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인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준아, 다음 주에 한번 너희 집에 가도 되니? 저희 집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유준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생일에 와서 선물 달라고. 애들이 하는 소리를 고지 들으세요. 아니, 나도 보고 싶어서 그러지. 허리도 아프시다면서. 그냥 계세요. 명절에 저희가 갈게요. 바쁘니? 그건 아닌데 주말엔 저도 좀 쉬어야죠. 박 씨는 바쁘지도 않은데 오지 말라는 소리에 서운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 골치 아픈 듯한 한숨 소리에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오후에 오세요. 오전엔 좀 쉬게요. 이러는데도 가야 하나 싶었지만 손자의 목소리를 떠올린 박 씨는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손꼽아 기다렸죠. 주말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출발했는데 터미널에 내려서 아들네 집 앞까지 도착하니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네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벨이 울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쌍둥이가 따라 나왔는데 박 씨를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자, 여기 케이크. 오는 길에 사온 케이크 상자를 건네자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 뭐 좀 도와줄까? 박 씨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며 며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왠지 대면대면하게 구는 며느리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10년간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본 사이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힐끔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국자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고 나가달라는 듯해 찔끔한 박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살림살이에 간섭하려는 시어머니가 신경 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 듯 했죠. 그렇게 다 같이 점심을 먹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녁에 불 끄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그 소리에 박 씨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아들 며느리가 하룻밤 자고 내일 가라 그러면 저녁만 먹고 가겠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저녁도 먹고 가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감이 그랬습니다. 하룻밤 안 재워주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그 말 뜻은 저녁도 먹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듯 했습니다. 아니, 저녁 먹기 전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6시쯤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6시에 일어나면 왕복 버스 시간 정도 머무르다 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갈 시간이 정해지니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만 케이크에 촛불하자. 얼른 가야겠다. 결국 박 씨는 서둘러 생일 축하를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 선물. 그리고는 가방에서 손자들과 약속한 선물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아싸.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였습니다. 직원이 추천한 대로 이것저것 부속품들도 사자 하나에 80만 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둘이니까 160만 원 정도가 들었죠. 비싸긴 했지. 근데도 친구들도 다 있다던데 어떡해. 맞아. 내 친구들은 다 있어. 결코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서 산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집으로 내려간 첫 해이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큰맘 먹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 말이죠. 할머니 최고. 아이들은 좋아서 방방 뛰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박 씨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저녁 먹을 때가 되니 약속대로 일어나야 했죠. 벌써 가시게요? 저녁도 먹고 갈 거냐는 질문과는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인사말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애들 선물도 줬으니까 이만 갈게. 지금 가야 도착했을 때 버스가 있지. 아들이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다음 명절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그래. 일요일이랑 붙어 있던데. 주말에 내려가서 이틀 잘게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만 아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게 불편했든 어쨌든 아들 며느리도 다 사정이 있는 것일 테니 부모인 자신이 이해하자 생각했습니다. 또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니 말이죠. 조심히 내려가세요. 알았어. 너도 운전 조심해. 아들의 차를 떠나보내고 박 씨는 쓸쓸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게 오후 1시쯤이니 딱 5시간 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것도 맞지만 당연히 아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떨어져 살면 앞으로 볼 일이 자주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 번씩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한 기분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오지 말아라 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인 이상 눈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죠. 그러니 그 뒤로는 먼저 올라가겠다는 말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예상대로 아들네와는 볼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꼭 오겠다던 지난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죠. 여행을 간다는 말에 박 씨도 어쩌면 같이 가길 기대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본 비행기표가 너무 싸더라고요. 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연휴 잘 보내세요. 여행 얘기를 하며 명절에 친구들과 놀라는 아들. 명절에 가족과 안 보내고 친구랑 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속으로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러곤 전화를 끊으니 이렇게 부모 자식도 멀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 키워주면서도 내내 곁에 있었으니 이렇게 남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들이 혼자 살긴 했어도 종종 내려오기도 했고 박 씨가 올라가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명절이 돌아왔을 때도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명절에 바쁘다고. 네, 그렇게 됐네요. 너희 회사는 명절에도 안 쉬니? 쉬기야 쉬죠. 근데 중간에 하루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무슨 회사가 명절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지 박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못 갔는데 죄송해요. 그럼 잠깐 내려왔다가 갈 시간도 없는 거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차도 막힐 거고. 그래,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처럼 내가 가면 어때?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 박 씨가 정말로 아들네 집에 가고 싶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바쁘다는 말 때문이기도 했고 아들의 마음도 알고 싶었습니다. 박 씨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고요. 그래. 너희가 왔다 갔다 하기 바쁘면 내가 올라가면 되잖니. 그러자 아들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아, 그럼 차라리 밖에서 봬요. 저번처럼 집에서 말고요. 밖에서 보자니?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차 마시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 어때요? 지난번에 받았던 느낌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에 넘어갔지만 명절에도 멀리서 온 엄마와 밖에서 밥만 한 끼 먹고 헤어지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싫으니? 아, 그게 아니라 애들도 다 컸는데 전처럼 집에 막 찾아오시고 그런 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가? 아니면 유준이 엄마가? 저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오시면 애엄마가 밥도 차려야 하고요.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머니 잠자리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나서도 주저리 떠드는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불편하니 오지 말아라. 정 보고 싶으면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자. 이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용건을 뭘 그리 길게 느려서 말을 하는지. 참, 애 봐준 정성 알아주길 원한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 얼굴 보고 살기도 힘들구나. 필요할 땐 방까지 얻어줘가면서 옆에 붙여놓더니 이제 엄마는 쓸모없다 이거지. 애 다 키워줬으면 너희 가족한테 관심 꺼라 이거지. 박 씨의 반응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기가 제 집만이 아니라 애엄마 집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님 집에 안 오시게. 그러니 요즘엔 손주들도 잘 안 봐준다 그러던데 나는 뭐하러 10년 동안 봐준지 모르겠네 그럼. 그동안 서운한 것도 많고 남몰래 눈물 훔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과 손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추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다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아들을 보니 모두 저 혼자만의 추억인 듯 했습니다. 그래. 명절이고 뭐고 이제 안 갈게. 도저히 박 씨의 상식으로는 자식 보러 서울까지 갔다가 밖에서 밥만 먹고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근처에 살아서 자주 보는 사이라면 모를까. 그건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얼떨결에 눈치가 보여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억울했습니다. 퍼줄 것 다 퍼주고 쫓겨난 신세였으니 말이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야. 그렇게 하자. 너희도 내려올 것 없고 다음 명절에도 여행 가라. 네 말대로 나도 친구들이랑 놀 테니까.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부모랑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한다지만 이건 부모 자식을 떠나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박 씨에게 연락해 명절 때 올라오라고 했지만 박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내려오겠다는 말에도 거절했습니다. 바쁘다더니 내려오겠다는 말에 더 황당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아들과 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젠 아들과 거리를 두자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도 특별한 날에만 했고 다시는 아들네를 굳이 불러서 만나지도 않았고 올라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음 명절 때도 박 씨는 정말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명절엔 갈게요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아들로부터 너무 기가 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 쌍둥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40대 중반이고 며느리도 40인데 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늦둥이의 쌍둥이. 듣기만 해도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어쩌냐? 넷을 어떻게 키우니? TV를 보면 넷다섯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지만 실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쩌다 보니 2번 다 쌍둥이라 어쩔 수가 없었지만 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넷은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아들도 물론 같은 걱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랑 유준이는 많이 컸으니까 손 안 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유준이를 내가 10년 키웠어. 그러면 지금부터 80 중반까지 또 쌍둥이 돌보다가 죽으라는 거니? 아, 아니요. 한 2, 3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또 너희 집에 찾아가도 되는 거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80부터는 찾아가면 안 되고 밖에서 봐야 하는 거고. 너희 논리가 참 이기적이다.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이 아들에 의해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또다시 이런 부탁만 하지 않았어도 있고 적당히 거리 지키며 살아갔을 텐데. 지난 10년간 내 삶이랑 바꿔서 너희 도와줬다. 그건 알고 있지? 알아요.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전화드린 거예요. 고민을 왜 해? 한 사람 월급 주면 쌍둥이 키워준다며? 그렇게 하면 되잖냐? 너희 결국 돈 아끼려고 엄마를 10년 동안 원룸에서 살게 한 거잖니? 나 없으면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 편하자고 엄마 부려먹는데
나는 그거 2번은 못한다. 아니에요.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합가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 씨는 허하고 날카로운 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한다고 내가 감사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야 해? 누구 좋으라고 합가를 해. 애들 키우면서 남은 인생마저 허비하느니 여기에서 한가롭게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보낼 거야. 너무하세요. 남도 아니고 어머니 손자들이에요. 서준이, 유준이도 잘 키워주셨잖아요. 서준이, 유준이 키운 거는 후회 안 해. 그만큼 예뻐했고.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한테까지 마음 줘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일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막막하겠죠. 늦은 나이에 또 쌍둥이를 낳아 키우게 생겼으니 눈앞이 깜깜하겠죠. 그렇지만 남이 억지로 아이를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아들 며느리의 선택이었을 테니 책임도 알아서 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든 대로 자기 손으로 애들을 키워봐야 박 씨의 지난 10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만 벌어오면 아이들은 알아서 커 있었으니 참 편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키우는지 몰라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지지고 볶고 살며 아들도 며느리도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에 따른 아들 부부의 희생과 고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